그 경제학자들이 어떤 사람의 소득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 소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가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부모님. 그렇게 치면은 최소한 8알이 우리한테 그냥 주어진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더 절망적인데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동의 역사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윤영입니다. 또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에서 의학도 가르치고 경제학도 가르치고 있는 김현철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를 두 군데에서 하고 계세요. 거기서 또 연구하고 계시는 게 또 다릅니다. 사실 뭐 의사이면서 경제학자가 흔하지는 않지만 저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명 정도는 70억 인구 중에 일단은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일을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태초부터 일을 했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고하여 땀을 흘리기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는 약간 일이 약간 형벌, 노동이 형벌처럼 그려지지만 아주 태초부터 인간은 일을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렵 채집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공동 노동을 했겠죠. 왜냐면 맘모스 잡고 막 그런데 뭐 혼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좀 변곡점이 이제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 정도 있었다고 평가가 되는 이제 신석기 혁명입니다. 신석기 혁명을 하면서 인간이 처음으로 이제 정주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농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뭐 마을도 생기고 도시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종의 사회 확장이 일어납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확장 사회. 뭐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뭐 대장장이를 하고 누구는 뭐 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역할이 나눠지게 되죠. 한마디로 분업도 일어나고 또 협력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보면 사실은 일을 하는 계급과 안 하는 계급이 좀 나눠져요. 수호자 계급, 생산자 계급 이런 식으로 나누고 중세 때도 일을 하는 자, 싸우는 자, 또 기도하는 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것도 다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차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지식 활동, 머리를 쓰는 거 하다못해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막 입 터는 거 이런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는 상당히 근대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변곡점이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처음으로 인위적인 힘을 사용하게 돼요. 증기력이라는 기계의 힘이 등장을 하죠. 생산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생산의 종류도 바뀌어서 공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공장이 생기면서 노동 문제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다시피 뭐 아주 고강도 노동에 인간이 이때부터 시달리게 되고 또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기 생산 수단으로부터 인간이 유리되게 되는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자기의 노동력만 팔는 무산자 계급이 되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업혁명 되면서 진짜 현대적 의미의 이제 근로자들이 대량 상생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지금처럼 이제 하루 8시간 막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자본주의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요. 5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12시간 이상 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뭐 처음 인류가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되나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예전 사진들 보면은 5살에서 10살 되는 애들이 탄광에서 12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 굴뚝 노동자들도 아이들이 했었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공장이라는 것도 처음 생기고 그러니까 인간을 어느 정도까지 일을 시켜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초반에는 막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까지도 일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어린이라는 개념도 잘 없었거든요. 약간 작은 어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그대로 일시키고 했는데 1818년에 맨체스터 근처에 에트키슨 면직물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26명의 미성년자 노동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다가 불타서 죽는데 얼마나 불이 심하게 탔냐면 나중에 시체가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공장법을 제출을 해서 1819년에 통과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1833년에 이제 제대로 갖춰진 공장법이 통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영국에서의 제도 변화가 세계적으로 좀 퍼져 나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시에 산업혁명도 처음 일으키고 공장이라는 거 처음 만들었고 거기서 하는 규율 같은 거 그런 것도 처음 만들어낸 영국이기 때문에 점차 영향을 끼쳤죠. 근데 영국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더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1919년도에 ILO가 처음으로 탄생하면서 기치를 딱 내는 게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주 6일, 주 48시간 노동제를 이제 처음 얘기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48시간 하는 데가 지금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당시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8년에 공정노동기준법 요거 제정하면서 주 40시간 기준을 확립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사회 초년병이던 때가 2002년도, 2003년도인데요. 저는 이때 토요일 출근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44시간제였어요.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출근 안 해도 된대.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던 것이 아직도 느껴지거든요. 그때 뭐 나라 망한다고 얼마 날렸는데요. 그 토요일 일 안 하면은 뭐 누가 뭐 나라가 공장에 돌아가냐. 그래서 그런 게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정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그 심각성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인지를 못했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일을 했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라는 근대적인 생산 체제, 근대 자본주의가 생각보다 역사가 안 긴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도 정말 뉴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당시 상당히 새로웠던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생산 수단에서 자기가 분리되고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가 됨으로써 이제 자본가들의 통제를 받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극화되면은 이제 고강도 노동의 저임금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테일러주의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모던 타임즈 보면 찰리 채플린이 어셈블리 라인에서 막 쪼이잖아요. 그러다 미쳐가지고 지나가던 여성의 단추 봐도 막 쪼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부품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죠. 테일러는 원래 1890년대 미국의 기업가거든요. 이 사람이 노동 동작을 하나하나 구분을 해요. 자율권을 뺏고 노동 동작을 다 뭐 우리나라 제식 동작처럼 만들어내서 그걸 따라하게 만듭니다. 노동자를 동작까지 통제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어셈블리 라인이라는 걸 포드가 만들죠. 물론 이게 성공해서 나중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고강도 노동, 저임금 노동의 문제가 결국은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윤 교수님 얘기 이제 맞는 말씀인데요. 또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전환된 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농경 사회 그 전 사회에서는요,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은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농경 사회를 통해서는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뭔가 내추럴 디제스터가 생겼을 때 사람이 죽어나가고 병들면 그냥 다 죽고 이러는 시절의 비참함이 사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뭔가 이러한 어려움이 겪어도 뭔가 비축해 놓은 것으로 먹고 생존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고강도 노동을 함으로써 어려운 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점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시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다이아몬드 채취하는 애, 쓰레기 산을 뒤지고 있는 친구들, 참 이제 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참 양가 감정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아동 노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노동을 시키지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데 그들의 입장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입에 풀칠을 하고 어떻게든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요, 1960년대, 70년대에 진짜 고강도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학교 가고 어떻게든 약간이라도 부를 축적해서 가난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왜 하게 되는지 뒤집어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우리는 왜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만족도 누릴 수 있고 내가 사회에 성취할 수도 있고 나의 자존감도 올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조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고요. 그냥 저희 아버님 말씀드리면요, 저희 아버님은 75세신데 아직도 이제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한번 은퇴를 하셔서 일을 안 해볼까라고 했는데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일을 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그분들이 갑자기 일을 안 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좀 슬퍼하시고 우울해지시고 그런 분들도 존재하십니다. 약간 자아의 실현도 있고 조금 더 말하면 제가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케티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마이클 샌델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왜 중간계급 이상 사람들이 자꾸 불만을 가지는가. 이게 자기 일자리를 뺏긴다, 수익이 줄어든다도 있지만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중간 관리 정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종 시스템이 발전하고 AI가 등장하고 자동화되면서 자기 일자리가 사라져요. 돈도 못 벌죠. 그렇지만 더 이상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끼고 자기가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게 일을 하는 이유이죠. 저한테는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쓸모가 있다고 느끼고 남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거예요. 14F에서 불렀을 네. 때 튀어나오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튀어나오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교수들은 뭐냐면 야 내가 이런 데 나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뭔가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지 그쵸. 않을까. 어떤 영향력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요게 밸류가 되니까 그럼요. 멀리 있으면 대구에서 지금 그러니까 KTX 출연료만 따지면 제가 여기까지. 네. 안 와야지 정상이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시대는 많이 일한다고 해서 돈을 또 많이 버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 네. 경제학에서는요, 그러니까 노동, 자본, 테크놀로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일을 해야지 돈을 버니까요. 아예 뭐 일을 하나도 안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나? 물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벌 수가 있는데 노동도 주요한 채널입니다. 또 이제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돈 굴리기 해갖고 돈 많이 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은 테크놀로지죠. 뭐 앞으로 뭐 이니퀄리티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고 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네이버에서 일하는 거랑요 구글에서 일하는 거랑 월급 차이가 굉장히 사실 많이 납니다. 네이버는 좀 헐렁하게 일하고 구글은 진짜 뭐 미친 듯이 가서 막 이렇게 일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 구글이 창조해내는 그런 혁신의 가치와 네이버가 창조해내는 혁신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서 이것이 시장에서 밸류되는 것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받는 임금이 달라지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세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냈다고 다 보죠. 피케티 같은 경우도 그 유명한 뭐 R은 그 G보다 크다 해서 그러니까 자본으로 인한 수익이 경제 성장 그 속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 되게 유명한 얘기도 했고 한마디로 노동으로 돈 버는 것보다 부로 물려받아 축적받아서 생산되는 그 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유층은 이제 자산 내 수익을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넘겨주고 그게 우리가 아무리 죽어라 일을 해봤자 그걸 이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구조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죽어라 일을 해도 이 불평등을 이겨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불평등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으로 능력주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또 하죠. 샌델도 얘기하고 말코비치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 사회 엘리트들이 다음 세대의 부를 자본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물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자기의 자산, 자기의 퀄리티예요. 이거를 갖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정당화되어 있었고 사실 이게 지금도 능력주의가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지금은 이게 이 중간 계급 이상의 사람들의 한마디로 슈퍼 엘리트들한테 이 기회가 이제 집중이 돼요. 마크 주커버그는 자기 자식한테 돈 안 물려주잖아요. 대신 엄청난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자식한테 능력을 주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능력주의에서 이 엘리트 학교가 일종의 게이트키퍼가 돼가지고 이제 능력을 전수하기 위해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 더 불평등한 그런 시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설명들을 들으면 우리 사회가 왜 불평등한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약간의 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코비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절망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희망이 없으니까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아니 그런 거에 빠져 죽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2023년에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제 책의 일부 일장이 인생 8알은 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관대해져야 되는 이유라고 썼는데 이제 무엇이냐 하면요. 그 경제학자들이 어떤 사람의 소득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 소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가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태어난 나라의 1인당 평균 GDP랑 지니 코에피시언트 불평등 지수 이거 딱 두 개로요. 50% 일단 설명.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가서 얘기했지만 부모님. 부모님은 우리한테 두 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두 번째는 어릴 때 환경. 네, 어릴 때 뭐 교육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두 개가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늘 항상 같이 주시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입양된 애들을 연구했어요. 제일 유명한 게 홀타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된 대한민국 아이를 연구한 연구가 제일 유명해요. 어떻게 연구했냐면 이제 나는 입양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이제 친자식이라고 해봐요. 그럼 나는 뭘 받았냐면 유전자는 안 받았는데 환경은 받았잖아요. 둘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량 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하나만 받은 애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싹 캔슬 아웃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유전자만의 힘이 나옵니다. 유전자의 힘이 얼만큼 중요하냐 봤더니 어떻던가요? 소득의 대략 한 30%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나라가 몇 퍼센트 차지했어요? 50%요. 50%. 예. 유전자가 30%. 30%. 그러면은 나머지 20%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 그 어릴 때 환경이 주는 힘이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치면은 최소한 8알이 우리한테 그냥 주어진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더 절망적인데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운 좋은 사람들 무조건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는 것이 맞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한테 사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실패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거는 너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탓이 아니고 이건 당신이 굉장히 운이 나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좀 당당해질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운이 나쁜 것까지는 이제 내가 왜 이런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더 나아지고 싶잖아요, 사람은. 네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경제학자들이 그래갖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언제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 팩터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객관식을 한번 드릴게요. 엄마 뱃속이나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예.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성인이 되어서 5가지 이제 그 시기에 따라 다른 거죠. 왠지 뱃속이어서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해지는 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혹시 교수님은 뭐 그냥 약간 느낌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이쪽인데 그냥 재미를 위해서 약간 후반으로 저는 네네. 제임스 헤크만이라고 원래 계량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다음에 지난 25년 동안 무슨 연구를 했냐면 도대체 이 어느 때 국가가 나서야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 살게 될까를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진짜 수많은 연구를 집대성해서 소위 헤크만 커브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똑같이 국가가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냐. 투자 대비 효과.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어리면 어릴수록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뇌가 말랑말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대받고 방임받은 아이들이 뇌가 망가져서 굉장히 힘든 삶을 맞아요, 살아요. 맞아요.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친구들이 몸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져서 태어납니다. 그런 학대와 방임, 그 다음에 그런 신체적 어려움이 결국 굉장히 그 뇌 발달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보호돼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릴 때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회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뭔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엠파시를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돼서 나중에 성인기에 대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40곳이 70곳이 미친 거예요. 이거를 발달시켜야 될 때 공부를 막 집하면은 이게 망가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아이들을 보호해서 사회성 좋은 인간으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가 뉴스 기사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맞는 얘기죠. 네, OECD 5등이고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전 수치는 연간 1,900시간 정도 되고요. 뭐 미국은 1,800시간이고 OECD 평균은 그보다 더 낮은데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가 출퇴근 시간 OECD 단연 1등. 우리나라 평균 출퇴근 시간은 60분. 2등인 나라가 40분. 대부분은 20분에서 30분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만큼 출퇴근에도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요. 일할 때 더 힘드세요? 출퇴근에 더 힘드세요? 저는 출퇴근이 더 힘들거든요. 지하철에서 한번 낑기면 막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긴 거는 정말 사실이고 이게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일가정 양립이 안 돼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채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든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노동을 많이 한다고 되게 효율적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저 이제 지난 1년간 이제 영국에서 케임브리지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왔는데요. 보면은 아빠들이 되게 일찍 와요. 금요일이면 3시 반이면 퇴근해요. 그리고 오전에 애들 학교나 하여튼 뭐 널서리 보내고 오는 부모들도 되게 많아요. 가끔 언제 일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나라가 기업이 뭐 효율적이지 않은가? 소득이 안 나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밤새도 연구하고 어제도 2-3시까지 연구하다 왔는데 거기 있는 그 대학 교수들 보면 연구실이 거의 없고 맨날 뭐 어디 여행 가고 그러는데 막 책도 막 나온단 말이죠. 약간의 뭐 우스갯소리지만 왜
같이 일을 하고 우린 더 심지어 노동을 많이 하는데 저기는 그렇다고 그게 특별히 뭐 딸리지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왜 그럴까요?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비효율적이다. 책상에 항상 앉아있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 44시간에서 40시간 갔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갈 때 그때 막 난리 치면서 난리였죠. 네, 뭐 근무 시간 줄이려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나중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우리나라가 44시간에서 40시간 됐을 때에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진짜 놀랍게도 노동 시간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늘어났다라는 결과를 이제 보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머신이 그러니까 기계가 많이 기술 들어옵니다. 발전도 기술 있겠죠. 발전 시키는데 가속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노동을 대체하는 게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와이칼러 워커들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전에 점심 1시간 반 먹고 아, 저녁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한 6시에 가서 8시 반까지 이제 밥 먹고 회식하고. 나서 그럼요. 회식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밥 먹고. 이제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모니터 앞에서 진짜 그 시간 아껴갖고 이제 점심 막 샌드위치 먹으면서 또 일하거든요. 대신 빨리 가고. 네, 대신 빨리 갈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여서 사실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야, 그러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면 또 그렇게 될 거냐? 그건 또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옵티멀한 그 지점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업혁명 때는 하루 17시간 일할 때는 그 정도는 해야지 산업체나 공장이 돌아갔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는 44시간, 40시간으로 줄였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4.5일로 될 수 있는지 뭐 그거는 약간은 산술의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인간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먼저 일단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은 보면요, 막 80시간, 90시간 일하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빡세게 일하는 데는 또 이유가 또 사실 존재해요. 왜냐하면 특히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놓는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주 40시간 제도를 예를 들어 38시간, 뭐 36시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축소해보는 노력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유의하고 해볼만 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38시간 제도는 38시간만 일해라가 아니에요. 38시간 넘어서부터는 더 일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페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말하자면 약간 넛지처럼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국가의 제도가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양머리를 하듯이 하되 개개인의 양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는 것이 그게 그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해야 될 국가의 정책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등장했을 때 사라질 직업들 하면 항상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교수거든요. 그래서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럴 때 불안감을 느끼죠. 왜냐하면은 내 직업이 사라진다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이제 사회 직업을 통해 노동을 통해 기여하는 방법이 이제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가 상당히 사람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하거든요.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기술 발전이 주는 유익 때문에 더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겠죠. 하나 동시에 단순히 뭐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그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는 역할 그런 역할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또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진짜 선사시대부터 생각하면요, 인간의 그 노동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 뭐 40시간을 일하냐 38시간을 일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AI 혁명 앞에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돌이켜보면은 거의 뭐 하나마나한 그런 이야기 아니었나라고 말할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어드레스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노동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이만큼 했으면은 일하는 시간 좀 줄여서 OECD 5등이 아니라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파헤쳐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